반도체 요즘 굉장히 뜨거운 주제입니다. 그리고 산업의 쌀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먹는 쌀 그리고 매일 숨쉬는 공기 없으면 못 살듯이 이 반도체가 우리 생활 주변을 전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 물론 반도체로 만들어졌고요. 집에서 사용하는 냉장고, 텔레비전 전부 반도체 들어가고요. 또 이제 자동차 반도체 없이는 주행이 불가능한 그런 시대가 됐고요. 과거에 저희가 한 30년 전에는 전자계산기 뭐 이렇게 시작을 했던 반도체인데 이제 완전히 우리의 생활에 전체를 거의 99.9%를 점령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를 둘러싼 이러한 전쟁은 왜 시작됐고 그리고 이러한 반도체의 전쟁의 역사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의 미래가 보이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가 저는 거기에서 비춰진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랐죠. 2023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금 또 싸우고 있습니다. 점점 전 세계적인 이런 어떤 국제관계의 공포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라고 있는데요. 이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가 투기디데스의 함정, 그러니까 신흥국이 기존 패권국에 도전하는 사례가 지난 500년간 모두 16차례가 있었는데 그 16차례 가운데 12번이 전쟁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학설을 만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지금 미중 간의 갈등, 이것이 바로 그러한 투기디데스의 함정의 신흥국의 패권국에 대한 도전, 그러니까 중국, G2 국가잖아요. 미국과 중국. G2 국가 중국이 미국에 대한 도전이고 이것이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데 이번 전쟁은 미국과 중국이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변국에서 일어날 것이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또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 그리고 나서 남은 것이 대만과 한반도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지금 상황 자체가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그런 어떤 충돌의 그 핵심, 여러 가지 몇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럼 왜 반도체냐? 이 반도체의 기술을 지배하는 자가 결국은 산업을 지배하게 되고 경제력을 지배하게 되고 그리고 군사력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세 가지 부분입니다. 여기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미국은 지금까지 기술 패권만큼은 우리가 누구 다른 나라에 절대 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중국의 도전이 미국에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양자 컴퓨터. 이 반도체 다음에 다가올 전쟁은 바로 저는 양자 컴퓨터, 양자의 전쟁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양자 컴퓨터에 투자하는 미국과 중국의 그 비중이 2022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은 153억 달러, 그리고 미국은 37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중국의 어떤 그러한 그 기술 패권에 대한 도전은 미국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은 매우 정말로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점점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그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시진핑과 바이든이 만났지만 이 만남이 과연 얼마만큼의 지속성을 가질 것이냐에는 모두가 다 퀘스천을 갖고 있고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여기에 대해서는 공동성명서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이러한 미중 간의 고래 싸움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치, 대한민국의 미래, 어떻게 포지셔닝 해야 되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순간이다. 그러한 시점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반도체 전쟁이 있기까지 그동안의 이제 역사를 우리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의 시작은 트랜지스터입니다. 1950년대 트랜지스터인데 트랜지스터 전에는 진공관, 3급 진공관이었죠. 그러면 이 트랜지스터에서 반도체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물론 이 트랜지스터가 미국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앞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기술은 바로 이 반도체일 것이다 라는 것을 착안한 것은 매우 아이러니하게도 베트남 전쟁의 실패였습니다. 세상의 혁신이나 발전은 때때로 역사의 모순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베트남전 역시 그랬습니다. 이 베트남전은 미국에게 그 패전을 안겨준 매우 쓰라린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전과 관련된 이 연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 가보니까 한국학 연구소보다 베트남전에 왜 졌는지를 연구하는 연구센터가 훨씬 큽니다. 거기서 이 베트남전이 왜 졌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때 이런 일을 했고 이런 것을 아직도 고증하고 있고 연구를 계속하고 있던데요. 미국이 베트남전 패전 원인을 보면서 우리가 왜 졌지? 이제 이것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찾아낸 것이 바로 뭐냐면 폭탄이 떨어지는데 명중률이 너무 낮았구나 라는 거였습니다. 처음에 미국이 베트남전 참전할 때 첫째, 이 북베트남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상전까지, 그러니까 육군까지 투입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리고 이것을 이 전쟁에 개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엄청나게 망설였죠. 그러니까 존 F 케네디가 살아있을 때부터 굉장히 망설였던 전쟁이고요. 그래서 미국은 처음에 공중전으로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공군을 투입해서 포탄을 떨어뜨리고 여기에 왕창 우리가 포탄을 투하하면 북베트남이 바로 손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964년부터 1973년까지 미국이 베트남전에 참전을 했는데 롤링 선더 이름에서 이제 롤링 선더 작전을 1965년 3월부터 1968년 11월 2일까지 펼칩니다. 이 존슨 대통령이 사인을 해가지고. 근데 여기에 떨어진 포탄 그 양이 86만 4천 톤이 떨어져요. 근데 이 86만 4천 톤은 6.25 한국전쟁에서 65만 5천 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당시의 태평양 전쟁에서 50만 2천 톤이 투여된 거와 비교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포탄이 여기 떨어졌는지를 상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86만 4천 톤의 폭탄을 여기다가 북베트남에다가 퍼부었는데 명중률은 9.2%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00발을 떨어뜨리면 90발이 다 오버탄이 난 거예요. 그럼 이 90발이 왜 오버탄이 났을까? 이거를 계속 그 원인 규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요. 유럽에서 주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이
주로 1, 2차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나라들을 중심으로 일어났고 거기에는 산업시설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군사시설이 있었고 그리고 도시를 중심으로 한 공격이었어요. 그래서 폭탄을 막 투하하면 그것이 그대로 바로 효과가 있었죠. 이것이 뭐 명중을 하던 안 하던 그거를 떠나서. 그런데 북베트남은 이 당시에 농업국가였거든요. 그리고 밀림지대였고 그래서 포탄을 떨어뜨려도 이게 그냥 다 농지에 떨어져 가지고 아무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군사시설은 밀림 속에 가둬놔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 사이에 미국이 오판을 한 게 뭐냐면 1,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주요한 것 중에 하나가 레이더라는 것을 사용했기 때문인데 그 당시에 상대 측은 갖고 있지 않았던 그 레이더를 사용했기 때문인데 소련이 그걸 찾아가지고 북베트남 상공에다가 똑같이 레이더 시설을 다 해놔가지고 미국이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 미리 다 아는 거죠. 그래서 미리 밑에서 포탄이 올라오니까 비행기들이 다 가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이제 우리의 패배의 원인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 명중률, 이 포탄의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반도체를 찾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하나 원인은 또 뭐냐면요. 러시아의 달이 지구를 돈다. 이게 이제 1957년 10월 5일 날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즈의 타이틀이에요. 굉장히 시적인 타이틀입니다. 그러나 이 러시아의 달이 지구를 돈다. 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소련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쏘아올린 1957년 이때가 미국인들한테는 너무너무 경각심을 준 거죠. 아니, 소련이 지구상 위로 뭔가를 쏘아올려서 인공위성이 우리를 돌아? 이거 큰일 났네. 그러니까 1,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부터 1957년까지 불과 12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 12년 사이에 미국이 오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이에 소련은 반도체를 이용해가지고 인공위성을 개발을 한 거죠. 이 두 가지 사실이 미국의 소위 말하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의 경종을 울렸던 겁니다. 그런데 왜 이제 이런 어떤 이 두 가지 사실 가운데에서 미국이 왜 오만하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냐면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 맨하탄 프로젝트 아마 요새 영화로도 이것이 나왔다고 하던데 원자 폭탄 만드는 걸 저는 못 봤습니다. 이 1942년부터 1946년까지 4년간 진행돼서 결국은 미국의 핵폭탄 개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이 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짐으로써 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그 피어리어드를 찍은 것인데 이 핵폭탄 개발 프로그램의 어떤 이 가장 큰 시대적인 어떤 그 변환의 사인이 뭐냐면 그동안 1, 2차 세계대전은 기계산업 그러니까 인간의 근육을 대신하는 기계를 발명해서 자동화를 통한 그런 어떤 산업시대에서 폭탄을 그냥 여기저기 막 투하기만 됐다면 이 맨하탄 프로젝트의 핵 개발을 통해서 전자시대로의 전환을 이미 미국 스스로가 세계에 천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핵폭탄이라는 게 명중률이 없으면은 이거는 사실은 인류를 거의 멸망하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미 이제 그런 어떤 그 유도탄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이런 것인데 본인들은 이런 이제 새로운 기술 개발에 대한 기술 패권에 대해서 앞서가고 있으면서도 북베트남 정도가 뭐 이런 거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어떤 그런 오만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고 누군가가 그 변화하고 있는 그 포인트를 찾아서 뒤에 후발주자가 쫓아오고 있는데 이 후발주자가 쫓아오는 이것을 캐치하지 못하면 결국은 앞서가는 사람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어떤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이
예를 들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쏘았던 그 소련의 그 미국에 대한 도전. 이게 이제 미국에 대한 도전이죠. 미국이 이 당시에는 이제 영국으로부터 세계의 패권을 이미 넘겨받았을 시점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도전에 대해서 충격을 받아서 1960년대에 40대에 당선된 존 F 케네디가 그 당시에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해냅니다. 하나는 1962년도에 쿠바 미사일 위기를 극복했고요. 또 하나는 우주 개발 계획. 우리는 달에 가기로 했습니다. 10년 안에 갈 것입니다. 우리가 달에 가기로 한 이유는 이것이 쉬워서가 아니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명연설을 통해서 미국인들의 그 아주 심금을 울렸던 우주 프로젝트를 1962년도에 발표를 하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이 10년 안에 달 착륙을 합니다. 1969년도에 처음으로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을 디디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또 짚어볼 것이 있는 것이 이 쿠바 미사일 위기가 이때 왜 났냐. 이때 소련은 후르시초프였습니다. 아주 노련한 정치인이죠. 이 후르시초프가 존 F 케네디의 40대 대통령을 얕잡아 본 것입니다. 실제로 그 기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새 이제 그 동영상이 아니라 그 음성 파일로 된 후르시초프가 그 당시에 존 F 케네디를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그 음성 파일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아유, 저 애송이가 뭘 알아. 우리가 쿠바를 툭 쑤시면 아마 여기 걸려들 거야. 그런데 존 F 케네디가 이 당시에 미국의 그 군부는 저거 우리 같이 싸워야 된다라고 아주 강한 의견을 냈지만 존 F 케네디는 해군 경험을 바탕으로 계속 그러한 아주 강성 군부 쪽의 그 목소리를 그 NSC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것을 누그러뜨리면서 이거를 핸들을 아주 잘하죠. 핸들을 잘해서 결국은 그 후르시초프가 친 그물망에 넘어가지 않고 이 쿠바 위기를 극복을 하는 그런 이제 이 상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달 프로젝트를 돌린다는 소리는 결국은 뭐냐? 이 우주로 향하는 이 달 프로젝트는 반도체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이 뜨거. 우리가 여기 다시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어떤 경각심을 우리 스스로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한 장면이고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그 다음에 달파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 달파 프로젝트는 많이들 아시죠? 달파. 이 달파 프로젝트는 미국 국방부 산하의 R&D 기획평가 전담 기관이고요. 이것이 이제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의 약자입니다. 달파의 전신이 알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958년도에 만들어졌고 1958년도에 이것이 처음 만들어졌던 것은 1957년도에 소련의 스푸트니크 위성이 발사되고 나서 미국이 놀래서 만든 기관이고요. 그것을 다시 발전시켜서 1972년도에 달파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이 달파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국이 이때부터 집중적인 국가적 투자를 시작합니다. 첨단 기술에 대한. 이 세상에 없는 기술을 만드는 것이 이 달파 프로젝트의 목적이었고요. 이 달파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동안에 만들어졌던 것이 인터넷, 마우스, 전자레인지, 탄소섬유, GPS, 드론 이게 다 달파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달파 프로젝트를 무슨 국가가 뭐 다 이렇게 시켜서 한 게 아니고 민간에게 R&D 자금을 우리가 이런 거를 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R&D 자금을 이렇게 주겠다라고 해서 모집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달파 프로젝트를 미국이 만들어서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이 달파 프로젝트가 성공하게 된 배경에는 윌리엄 페리라는 미국의 국방 차관을 지냈고 또 19대 국방 장관을 지낸 이 사람을 발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윌리엄 페리는 우리나라하고 상당히
친분이,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한테도 영향을 많이 행사한 사람인데요. 1990년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 사람이 북핵 조종관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영변 핵을 파괴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 이 사람은 처음에 영변 핵을 정밀 타격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고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대한민국의 북핵 위기가 또 굉장히 엄습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이 사람이 북핵 조종관을 하면서 페리 프로세스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한국의 햇볕 정책, 그리고 미국의 관여 정책, 또 그리고 북한의 발전, 뭐 이런 세 가지를 적당히 섞어서 페리 프로세스를 진행을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다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윌리엄 페리라는 사람이요, 원래 수학자 출신입니다. 수학자 출신이고 실리콘밸리에서 기술업체를 창업한 창업가였어요. 그런데 이 창업가를 달파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1977년도에 카터 대통령이 이 사람을 발탁합니다. 뭘로 발탁을 하냐면 국방부 엔지니어링 연구기술 담당 차관으로 발탁을 해요. 근데 왜 이 사람의 발탁이 중요하냐? 미국이 반도체에 투자를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냐면 무기에다가, 그러니까 폭탄에다가 통신기술과 센서 기능을 달아서 유도무기 체제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이 사람이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베트남전의 패망이 미국의 군사력을 양적 투하에서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쪽으로 바꿨고, 미국의 군사 시스템을 전부 유도무기 체계로 바꾸는 역할을 이 사람이 하는 것이고, 이 사람 눈에 그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토마호크, 스텔스기 이런 게 다 이 달파 프로젝트의 윌리엄 페리로부터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이 토마호크와 스텔스기 이것은 결국은 포탄에다가 마이크로 전자기술을 연결을 하고 거기다가 통신기술을 달고 센서를 달아서 무기가, 우리가 마치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이 그 리모트콘 가지고 자동차 장난할 수 있던 장난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것처럼 무기를 그렇게 만드는 것을 시작을 한 거죠. 결국은 이 유도무기를 개발한 것이 이로부터 몇십 년 후에 소련 멸망의 한 원인 제공이기도 합니다. 그건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반도체는 왜 중요하냐? 결국 정밀 타격을 하기 위해서는 거리를 계산하고 속도를 계산하고 하는 이 연산력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주로 가는 그 로켓이라든가 인공위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도 전부 그 연산력 싸움이죠. 지금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고 해서 다시 지금 긴장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얼마나 그 작고 가벼운 반도체를 무기에 부착을 해서 이 부착된 이 작은 칩 속에 지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싸움을 시작을 하고 이것이 미국이 반도체에 투자하는 최종 목표가 된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 반도체라는 거는요, 이런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전의 패망이 미국의 군사 시스템을 완전히 바꿨고, 그리고 이 베트남전의 패망이 결국은 반도체라는 국가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는데, 원래 반도체는 트랜지스터에서 시작을 했고, 그 트랜지스터를 웨이퍼를 만들었고, 그 웨이퍼를 이렇게 동그란 웨이퍼에다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회로를 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웨이퍼를 커다란 웨이퍼를
우리 실생활에 활용하려다 보니까 이게 전자계산기에 너무 크고 그래서 이 웨이퍼를 조그맣게 나중에 잘라요. 근데 이 조그맣게 자른 거를 칩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흔히 칩워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근데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는데요. 결국은 그렇게 시작한 1970년대에 그렇게 시작한 반도체가 그로부터 30년,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럼 지금 어떻게 됐느냐. 지금 한국이 전체 메모리 칩의 44%를 생산하고요. 프로세서 칩의 8%를 생산해요. 대만이 프로세서 칩의 44%를 생산을 하고 최첨단 칩의 90%를 대만이 생산해요. 여기서 최첨단 칩이라는 것은 AI를 위주로 하는 그런 어떤 그 주문 생산을 하는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일본은 전체 반도체의 17%를 생산을 하고 중국은 전체 반도체의 15%를 생산을 하고 싱가포르는 전체 반도체의 5%를 생산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게 2020년도 정도의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서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국, 대만, 일본, 중국, 싱가포르 이 5나라의 특징이 뭐냐? 첫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산업화에 성공한 국가들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특징, 전부 젓가락을 사용하는 나라들입니다. 이 젓가락과 반도체가 과거에는 상당히 밀접했어요. 지금은 다 자동으로 기계가 하지만 옛날에 사람 손으로 했었거든요. 이 정밀도를 요하는 거죠. 이 5나라 가운데 1980년대, 90년대 초까지 이 반도체의 제조,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한국, 대만, 일본, 중국, 싱가포르에서는 제조를 맡고 있는 거죠. 미국은 설계를 하고 지적 재산권을 갖고 있는 거고요. 일본은 제조도 하면서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쪽에 또 특화가 돼 있는 건데 이 5나라 가운데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일본이 대장이었어요. 그런데 1985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프라자 협정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프라자 협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일본이 미국한테 1945년도에 히로시마 폭탄 떨어진 이후에 아이고 우리가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미국에 바짝 줄 서가지고 미국이 갖고 있는 모든 특허를 일본이 다 받아서 전력 투구해가지고 일본이 다시 산업화로 벌떡 일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985년도에 사실상 일본이 미국을 넘보기 시작하죠. G2 국가, 그러니까 G2 국가로 일본이 미국을 넘보기 시작하면서 뭐 맨하탄을 사들이느니 뭐 록펠러 빌딩을 사들이느니 우리는 노할 수 있는 일본이라는 등 이런 책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보니까 미국이 안 되겠거든요. 얘네들 봐라. 그래가지고 엔화를 갑자기 가치를 상승시키고 일본이 수출하는 반도체에 규제를 가하기 시작해요. 세금 매기고. 그래서 이제 85년 그 당시에 프라자 협정 체결 이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30년 동안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이것을 비집고 들어간 게 바로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본이 했던 그 자리를 그 당시에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1983년도에 도쿄 선언을 하면서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겠다. 다들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러면서 시작한 게 오늘날의 삼성전자고 그것이 지난 40년 동안 대한민국의 완전히 그 하나의 산업의 기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반도체가 이런 어떤 하나의 팀 스포츠처럼 서플라이 체인을 구성하면서 어떤 서플라이 체인이냐? 미국이 설계하면 그 설계를 대만에서 주로 생산을 미국이 설계한 건 주로 생산을 하고
메모리 반도체는 주로 한국이 생산을 하고, 일본은 소재 부품 장비를 대고, 그리고 싱가포르는 그것을 주로 패키징 하거나 뭐 이런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후발주자로서 따라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따라왔던 중국이 지금 미국을 넘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중 간에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반도체 패권을 뺏기면, 이 기술 패권을 뺏기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군사력이 좌지우지 되거든요. 이 군사력을 뺏겨버리면 사실상 패권이 넘어가는 거죠. 지금 현재 미국이 유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패권 중에 군사력만큼은 아직 중국이 못 쫓아가고 있어요. 구매력은 이미 중국이 미국보다 앞섰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반도체 전쟁은 그렇게 지속되고 있는 거죠.